안녕하세요. 3월의 카미입니다. 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의를 포스트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파일들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는데 이 파일들이 그 네이버의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올려들었던 파일들은 지금 다운로드가 안 되는 상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원드라이브로 아니 원드라이브가 아니라 그 구글 드라이브로 다시 옮겨서 할 예정이고 제목들도 좀 안 맞죠. 제가 강의를 드렸었던 그 뭐지? 강의 책자에 써있던 파일 이름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다시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도 좀 어수선한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문 강의인이 아니다 보니까 강의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괜찮아졌는데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실수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어수선해서 자막을 달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강의를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는 더 빌딩 블락 오브 프로그램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번부터는 새로운 장입니다. 5장이고 이제 Geometry for Computational Design이라고 레빗이나 라이노에서 이제 그라스호퍼나 이런 그 다이나모 같은 그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라고 하죠. 그런 도구를 왜 도대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구를 왜 라이노나 레빗 같은 그 건물 객체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점점 커스터마이징 도구로 그 채택이 되고 있는지가 이제 이런 강의에서 드릴 주요 논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그래스호퍼가 우리에게 굉장히 비정형 디자인 도구로서 유용한 도구라고 알려져 있듯이 음, 프로그래밍 도구에서 그 객체, 건물 객체, 3차원 객체를 직접적으로 데이터로 다루게 돼서 건축을 좀 계산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좀 귀에 잘 안 들어오셨을 텐데요. 어차피 밑에 계속 나올 예정이고 그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측면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저번 강의에는 주로 이제 형상을 하나 만들고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제 다이나모의 기본 알고리즘의 구조를 파악해 봤다면 이번 하는 제가 저번에 강의의 목차를 소개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건물 객체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을 공부를 하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건물 객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한 목적은 어, 그러한 건물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좀 원론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강의를 드리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 자체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원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번 강의 같은 경우는 사례를 직접 이렇게 다이나모 노드를 통해서 컨트롤을 했다는 것을 보셨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써 있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독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천천히 들으시다 보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독해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그래서 다이나모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VPL이라고 해서 랭귀지죠. C샵이나 뭐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와 같은 이제 VPL, 그러니까 컴퓨터 랭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가 사람이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을 좀 이제 컨셉추얼하게 바꿔놓은 언어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심볼릭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언어고요. 사실은 그 기계어죠. 진법들을 활용한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놓은 건데 도대체 왜 그런 C샵, C++ 같은 이러한 그 다이나모도 언어고 이런 게 왜 건물 객체를 다루는 레빗 같은 데 들어와 있냐? 그것은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C샵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와 같이 숫자나 이제 텍스트로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기 구문, 신텍스트 기반의 문법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런 VPL, 특히 건축을 위한 이제 엔지니어링 툴에 들어와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바로 이 형상, 지오메트리 자체를 데이터의 한 부분으로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스호퍼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이나모나 그래스호퍼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직접적으로 그 엔지니어링 인터페이스에 나와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객체를 수정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오메트리도 하나의 데이터로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가에게 있어서는 이 형상 자체가 굉장히 건축에선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데이터로 처리를 할 때 이 지오메트리 데이터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아름다운 형상이나 복잡한 형상 그리고 제어 가능한 형상 등을 좀 수월하고 계산 가능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왜 비정형 디자인에서 이런 그 그래스호퍼나 다이나모 같은 VPL 도구가 각광받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그 형상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력 방법과 출력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지오메트리 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보여드릴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오메트리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오메트리는 이제 형상을 설계하기 위한 언어라고 합니다. 뭐 건축가에게 있어서도 이 지오메트리는 일종의 건축을 구성할 수 있는 언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세분화된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주로 지오메트리 커널의 개념을 사용해서 계산적으로 제어 가능한 형상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다는데 이 지오메트리 커널이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레빗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동작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모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모델에 있는 탭에서 모델 라인에서 이 렉탱글을 선택을 해서 첫 점과 끝점을 선택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첫 점에 대한 좌표, 코디네이츠 정보를 갖고 오고 끝점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것들을 미러링 시켜서 동일 좌표 내에 각 그 좌표를 잇는 선을 출력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과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동작하는 내용은 좀 상이하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 자체가 쉘이라는 개념과 커널이라는 개념인데 먼저 설명드렸던 인터페이스에서 사람과 소통을 하는 개념은 쉘이라고 이제 주로 껍데기에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커널이라는 개념은 이제 엔진에서 이런 지오메트리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그 엔진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는 레빗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이것들의 엔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자유롭게 계산 가능한 이제 사용자가 계산을 부여해서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루틴들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동화를 할 수 있고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객체보다 컴퓨터가 어떠한 계산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현실에서 시공이 될 때도 안정적인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비정형 건축을 할 때 공유를 정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요.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디자인 단계 때는 그 3차원 공면을 좀 찰흙을 주무르듯이 쉽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만 이게 시공 가능한 엔지니어링 단계 때는 그러한 공률 자체를 이제 R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좀 호를 계산 가능한 식에 의해서 다 바꾼다든지 할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럴 때 사용이 되는 이런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뭐 형상의 외형 그리고 크기, 상대적인 위치, 뭐 공간의 특성 같은 연구, 기하학 같은 것들로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정의가 되어 왔고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상을 정의를 할 수 있는지는. 그래서 그런 계산식 같은 거는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 다이나모를 통해서 적용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을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수식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나 이런 컴퓨터의 출현으로써 그것들을 직접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프 위에다가 좌표를 찍어서 그 좌표를 잇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바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식을 적용을 하면은 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들 그리고 그것들을 수정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 생기는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스탠포드 번이라는 토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뭔가 그 게임이나 아니면은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내가 연구한 그리고 또는 내가 개발한 이 지오메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표준 모델 같은 겁니다. 일종의 콘크리트 공시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좀 막 테스트를 하는 그런 표준 모델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서 어떤 지오메트리 작업들이 컴퓨터로서 이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번이라고 치고 이미지 탭으로 들어가면은 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 뭐 무늬를 넣기도 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메쉬로서 망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기도 하고요. 실제 출력을 주전자와 같이 하기도 이 주전자는 또 렌더링을 걸 때 굉장히 표준화된 유명한 모델이죠. 이렇게 뭐 3D 프린팅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털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별도 붙여보기도 하고 징그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넣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구멍도 뚫어보기도 하고 분리도 해보고 여기는 렌더링을 걸었네요. 뭐 아무튼 그 기본 객체 토끼는 하나인데 그 토끼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하면서 지오메트리는 계속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설계에 맞게 원하는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스탠포드 버니는 충분히 본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벽도 작성할 수 있고 뭐 메싱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컴퓨팅 알고리즘적인 관점에서 그런 형상들을 제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음,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이너의 관점에 있어서는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되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분업화된 사회에서 절대적인 그 분권된 영역이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참 넘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작업 방식에 있어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적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사무소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그리는 사람은 화장실만 그린다. 좀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예이죠. 뭐 그런 것처럼 설계자는 설계만 하고 구조자는 구조 해석만 하고 시공자는 시공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BIM 같은 경우에가 음,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하려고 나온 좀 솔루션인데 어쨌든 기본은 건축을 좀 다시 저기 르네상스 시절처럼 건축가가 마스터 건축가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 시공을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과연 건축가가 옛날처럼 비정형 건축 같은 디자인을 무책임하게 컨트롤만 하고 엔지니어링사에 떠넘기고 시공사에 떠넘기고 서로 싸움만 하다 끝나는 그런 옛날 시절 방식이 결코 옳지만은 못하다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형상을 좀 더 내가 잘 제어를 하고 좀 더 잘 시공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효과적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정형 건축을 하실 때는 어, 다이나모와 같은 걸로 직접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곡면으로 바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잡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뭐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이제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런 자료들을 세이브를 하시면은 계속 응용을 해서 머릿속에 내가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거기서 요것만 붙이면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그 아이템들을 축적을 하시면은 다른 프로젝트나 사례에 이제 응용하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형상 자체는 데이터고요. 아까 스탠포드 버니처럼 하나의 그 표준 모델이 있지만 그 모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적용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축적을 해 두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모델에 적용할 때 큰 수치나 뭐 차이점 없이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은 또 추상화에 의존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이 추상화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계층 구조라는 것 때문에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좀 지루한 장이 될 거라고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는 이제 공간 좌표계나 이제 숫자 뭐 관계 계산식 같은 걸로 추상화되는 거고요. 계층은 뭐 점, 선, 면, 뭐 객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다. 뭐 그런 걸로 일단 간단히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은 건축 형상, 뭐 객체 형상이든 건축 형상이든 그 형상은 하나 벽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하죠. 이 형상 정보는 그 전체를 벽이라는 전체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 벽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세부 속성 사항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곡선을 갖고 설명을 하면은 그 곡선은 이제 곡선의 휘어진 모양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곡선을 구성하는 이제 좌표들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객체들을 구성할 수 있는 유형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객체를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그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어느 부분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면 쉽게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층 구조하고 추상화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 두 개를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개념 없이 복잡한 워크플로우 및 이제 모델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딱 어떤 벽에 막히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다이나모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차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이란 개념을 통해서 각 지오메트리에 필요한 노드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0차원입니다. 단순히 좌표만 가지고 있고 어떤 길이나 형상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0차원적인 객체가 1차 점이고요. 포인트고요. 라인은 이제 두 점에 의해서 정의되는 벡터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란 개념이 포함이 안 돼 있고 단순히 길이, 점과 점을 잇는 길이만이 추가적으로 속성이 부여된 1차원 객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인은 그러한 이제 길이들로서 패곡선이 닫혀져 있을 때 면적이라는 것이 작성이 되면서 전방 그리고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2차원적인 객체로 작성이 되죠. 그리고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객체는 그러한 이제 플레인에 높이 값이 부여가 되면서 볼륨이라는 새로운 그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다이나모 노드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거는 이제 직육면체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 1, 1차원, 2차원, 3차원 딱딱딱딱 맞게 굉장히 잘 넘어갔지만 건축 객체에서는 요즘에 여기서는 확연하죠. 이게 건축 빌딩이라고 치면은 이 옆면은 벽이 될 거고 바닥면은 슬라브가 될 거고 이 윗면은 지붕이 될 거고 굉장히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비정형 예로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폼 아키텍처라고 하나 쳐가지고 예로서 하나 설명드리면은
음, 네. 적당한 예가, 네, 뭐 요런 예로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 건물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지오메트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유기적이죠. 과연 이 지붕은 벽일까요? 아니면은 지붕일까요? 이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이런 것도 도대체 여기서는 벽과 지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1차원, 2차원, 3차원의 개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벽, 이 옆면은 벽이고, 이 아랫면은 바닥이고, 이 윗면은 지붕일까요? 이거는 지금 곡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위계좌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주택에 사용된 곡면을 봐도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지붕이 되고 지붕이 벽이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육면체를 설명하기 위한 정말 알맞은 1, 2, 3차원 그 개념인데, 곡면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메카니컬에서 객체가 이제 부품의 관계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로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차원을 나누는 개념으로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의 결론은 형상을 계층 구조로서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도구에는 이러한 그 커널에 대한 하이어라키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객체를 다루는 추상적인 개념과, 이거는 객체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카테고리 측면의 구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모든 객체에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인 앱스트랙트 타입에는 먼저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좌표와 길이를 나타나게 되는 벡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라고 객체를 포함을 하게 되는 상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토폴로지라고 이제 위상기하이라는 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벡터부터 보시면은 이제 defines location이라고 나와서 위치를 정의를 하고요. orientation이라고 좌표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에는 벡터가 있고, 그다음 플레인은 이제 평면 벡터를 나타내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좌표계들 나타내고, 뭐 이런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에는 설명을 보시면 defines position and volume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지션은 왼쪽 벡터에서 얘기했었던 로케이션하고 좀 다른 건데, 로케이션은 그 가상의 좌표계 위에, 그러니까 가상의 엑시스 위에 어떤 객체를 어디다가 배치할지를 좌표로서 찍는 거라면, 그 좌표에서 객체가 어떻게 위치를 할 것인지는 이제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바운딩 박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고요. 바운딩 박스는 형상의 전체 크기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의 이제 세부적인 모양을 잡는 개념은 이제 위상기하학이라는 토폴로지에서 defines relationship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의 관계를 구성을 하면서 모양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vertex, 엣지, 그리고 face, vertex는 이제 표면에 있는 점이죠. 엣지는 표면에 있는 선들이고요. face는 면들이고요. 이런 것들로 모든 객체가 다 정의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정의가 되었을 때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포인트, 여기서는 다 객체 타입입니다. 포인트는 이제 XYZ 코디네이트 좌표, UV 코디네이트라고, 그것도 좌표인데요. XYZ 좌표는 우리가 이제 그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은 쉽게 데카르트의 위상 좌표계라는 것인데, 데카르트 좌표계를 써요. 데카르트 좌표계 이전에 아무튼 고대 그리스 때부터 XYZ 플랜으로 설명되는 좌표계를 썼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정형 UV 코디네이츠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기서는 XYZ라는 그리드 구조가 생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적합한
새로운 그리드, XY 그리드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바로 UVW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비정형 혹시 제가 강의를 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좌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커브에는 라인이 있고 뭐 폴리곤, 아크, 서클, 일립스, 그 다음에 널브스 커브, 폴리스 커브 뭐 이런 게 있고 서페이스에는 넙스 서페이스, 폴리스 서페이스, 솔리드는 이제 큐보이드, 스피어, 콘, 실린더 이런 것들이 있고 메쉬에는 또 메쉬가 있고 뭐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나모 노드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타입에는 바운딩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오메트리, 포인트, 커브엔 이런 것들이 있고 서페이스 이런 것, 솔리드, 메쉬, 토폴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런 강의에 대한 내용 없이 딱 봤을 때 내가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직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과연 큐보이드를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벌텍스를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바운딩 박스를 선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개념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뭘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지오메트리에서 과연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러한 이제 구조어, 우린 지금 구조하고 계층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앱스트랙트는 그런 이제 기본 뭔가 추상화 타입이구나. 커브 여기가 이제 직접적인 모델 엘리먼트였지. 서페이스도 모델 엘리먼트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너무 사기고요. 조금씩 이러한 개념들을 덧붙여 나가는 식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단순한 예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설명한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이나모 강의에 등장을 안 하게 되면 너무 이상하니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다이나모의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모 샘플도 이제 업로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은 스피어를 구성을 하는 노드고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피어 인데 이제 포인트 라디우스로서 정의가 되는 스피어고요. 두 개를 정의를 했죠. 두 개. 그다음에 센터 포인트는 먼저 1,1,1 1인데 강의에 나온 것처럼 이제 바이 코디네이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CS가 나오네. 말고 이거는 이제 기본값 디폴트 값이 0,0,0이고요. 센터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0,0,0에 생성이 되는 포인트 라디우스가 생성이 되고요. 라디우스에 대한 기본 디폴트 값은 1이기 때문에 반지름 1이기 때문에 9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인티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수 슬라이드를 통해서 라디우스 값을 1에서 2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같이 연결을 하고 라디우스 값은 2 그대로인데 포인트 코디네이트 값의 y 값을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개의 구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코드를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다행히 다이나모에서는 이렇게 해당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노드가 어떤 객체를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X, Y, Z가 어디에 생길지에 대한 그리드도 이렇게 지금 파란 색깔 그리드 보이시나요? 이 그리드에 예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개념이죠. 별 내용 아니죠. 이거 일단 업로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런 그 직관적으로 다이나모 노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객체가 어떤 객체가 표현이 됐는지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알고리즘이 복잡해진 이후에 그 알고리즘을 직관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건 뭐 다이나모의 기능이 아니라 굉장히 그래스퍼에도 원래부터 있었던 기능이고, 뭐 사실대로, 이건 강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그래스퍼에서 그 노드가 어떤 노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지 기능은 다이나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다이나모는 아직 업데이트가 좀 덜 된 부분이고 늦게 나왔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래스퍼가 훨씬 좋은데 다이나모는 점점 그 기능을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다이나모에서는 이제 다이나모의 지오메트리라는 노드에서 생성하는 형상 노드로서 객체를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더 확장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이나모는 CSV 파일이라고 해서 점구름, 우리 저기 그 시공할 때 요즘 드론을 이용해서 레이저 스캐닝, 아니면 인테리어 할 때 실내 레이저 스캐닝 도구를 둬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어내서 점검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역설계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추출하는 것들이 CSV 파일인데, 그 CSV 파일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나모에서는 물론 레빗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 파일이라고 해서 공면을 작성하는 기본 단위인 그 파일 포맷인데, 이거는 라이노가 예전에 라이노 파일은 지금 레빗 2018부터 바로바로 임포트를 할 수 있는데, 그 2017 이전에는 SAT 파일을 캐드 포맷의 일부인데, 이게 그 포맷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됐었죠. 어쨌든 이런 파일들도 로드를 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 더욱더 많은 그 객체를 지정을 하는 파일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이들 우리의 강의의 목적인 이제 레빗을 통한 다이나모에선 역시 마찬가지로 레빗 객체 자체를 수정 가능한 지오메트리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 메시 툴킷 패키지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작업에 대한 소스를 좀 쉽게, 아니 쉽게보다 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 실제 많이 참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이나모 메시 툴킷 패키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스피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스피어를 패널링을 하기 위해서 이 메쉬 기법은 패널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으로 형상을 컨트롤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객체를 만들지, 이런 메쉬는 패널링을 할 때 사각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축 패널링을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속성 값에 의해서 이 메쉬의 그 구조를 변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런 모양으로도 메쉬를 삼각형으로 쪼개고 뭐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밑에 노드를 통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커브 자체를 이거는 이제 라이노에서, 물론 레빗에서도 됩니다. 레빗에서도 되는데 더 많이 보셨던 라이노에서 선을 달랑 그려놓고 로프트라는 기능을 시키면은 그 선이 면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능이 있죠. 레빗도 되고 이거 어느 엔지니어링 툴에서 다 됩니다. 근데 이런 기능도 다이나모에서는 이 노드의 구조를 통해서 익스트루드 폴리커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교집합, 객체에 대한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의 개념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합집합이 되겠고 이거는 차집합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떼어낸 부분, 이 노드들을 그대로 갖다 써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객체에 있어서 어, 보셨던 이제 메쉬의 점과 엣지와 그 다음에 삼각형을 추출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요거 비정형 건축할 때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비정형 건축에 대해서 기본 패널링은 이걸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보통 이런 걸 세그먼트형 건축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세그먼트 형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외피를 만들어 주게 되죠. 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비정형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플로드 개념으로서 객체를 쪼갤 수도 있고요. 메쉬 자체를 다른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mix 메쉬 믹서는 이제 3D 프린팅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데스크에. 그다음에 OBJ 파일은 워낙 유명하고요. STL 파일도 굉장히 유명한 포맷이고, 콜라다 포맷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폴리곤 포맷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 익스포트 메쉬, 그다음에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요,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요. 내보내게 돼서 런을 클릭하면 파일로 나가게 설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상호 운용성도 보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위한 이제 서포트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포트는 그 3D 프린터기를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은 왜 쓰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보면은 요즘은 3D 프린트가 굉장히 그 노즐 압축식으로 이렇게 막 적층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노즐로 적층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만약 적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휘겠죠. 당연히 휘겠죠. 왜냐면 그 적층된 노즐은 처음에는 굉장히 굳어있지도 않은 상태일 거고, 그리고 무거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포트 부재로서 이것들이 지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것들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도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임포트도 할 수 있고, 이제 인터섹트, 이거는 라이노에서 많이 보셨던 컨투어, 라이노 그라스퍼에서 많이 보셨던 컨투어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형상을 버리고 이 컨투어 메쉬 자체만으로도 건축을 완성을 하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레이어가 적층되어 있는 방식 자체를 건축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철학적인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디자인을 많이 하고요. 이건 또 어디다 쓰냐면, 이 간격을 높이게 되면은 비정형 건축의 슬라브를 결정을 짓게 되는 요소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인터섹트라는 부분에서는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메이크 할로우인데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뭔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건. 그 다음에 요런 거, 뭔가 타이트하게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플레인 컷, 딱 선을 근 대로 그 메쉬를 잘려나가게 하는 기능.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3D 맥스를 많이 하셨던 개념이죠. 3D 맥스에서 로우 폴리곤하고 하이 폴리곤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겁니다. 또는 저기 라이노에서 비정형 건축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T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 보셨다면은 이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의 작업이 왜 필요하신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이 토끼를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드러운 토끼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만드는 거는 거의 예술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디자인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로우 폴리곤 상태에서 벌텍스를 이렇게 당기고 그다음에 엣지를 수정을 하고 페이스를 수정을 하게 된 후 얘를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작업이 빨라지겠죠. 현재 3D Max에서 진행되는 작업 방식 자체가 거의 이런 방식입니다. 메쉬. 자, 메쉬는 이제 객체를 삼각형으로 쪼개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 그 삼각형을 쪼개게 되는 방법에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서 삼각형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밀도를 조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원하는 느낌과 원하는 크기로 메쉬들을 쪼갤 수도 있고요. 리페어 기능, 이거는 이제 선에 대해서 리페어를 하는 건데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무스, 이거는 이제 다시 뭐 로우 폴리곤에서 하이 폴리곤의 개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렝스 아날리시스, 강도 분석, 뭐 어디가 이제 3D 프린팅을 할 때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인지, 그래서 여기다 서포트를 대면 되겠죠. 그런 분석. 그다음에 이 삼각형, 메쉬 삼각형의 중심점, 센트로이드 중심점을 찾아내서 거기다 뭔가 박는 작업, 구조체 작업할 때 많이 사용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뭐 메쉬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아날리시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쓰시는 게 작업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지오메트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내용은 벡터입니다. 벡터 개념. 벡터 개념이고요. 벡터 점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메쉬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임포팅이 마지막이고,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